방과 후 학원을 가거나 또래들과 놀 시간. 9살 은지는 동생과 함께 강아지와 시간을 가집니다. 얘가 1살이잖아요. 네. 사람 나이로는 10살이래요. 저랑 친구 같아요. 편도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 4살 어린 동생과 3명이서 살며 동생 한글 공부도 챙깁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부족한데 아버지의 아픈 몸으로 일은 벅찹니다. 금방 목이 붓는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봄에 익숙한 모습입니다. 부어 올라왔고 그때는 이제 숨을 못 쉬잖아요. 제 등을 막 뜯으면서 그거 해주고 입 걸려갖고 혀 안 날리게 잡아주고. 딸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제가 그게 제일 미안한 거예요. 자기 또래들하고 놀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려고 그런다 보니까.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만화 캐릭터를 두건 또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그네핑을 제일 좋아해요. 레몬핑이 좋아요. 행운핑이 좋아요? 네. 근데 오르가핑도 있는데. 오로라핑도 좋아요. 조심스럽게 작은 바람도 말합니다. 미술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맨날 60점 하니까. 가족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게 된 아동은 은지 양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번에 처음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을 파악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최소 17,600여 명에서 최대 31,300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대를 돌봄이 가능한 6세에서 12세로 좁혀도 13,500여 명에서 24,100여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3,900여 명, 서울 2,500여 명 등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엄마가 계속 아프셨어요. 또래들이 하지 않는 경험을 먼저 해서 어른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제가 돌봄에 종속돼 있었던 거죠. 어린 가장이었던 한 청년이 조사 기간에 면담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가장들은 이런 우울증 외에도 아픈 엄마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긴급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자신의 적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6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44%로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지원금까지 모두 합한 가구 소득 격차도 컸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 가구의 연소득은 2,200만 원대로 전체 아동 가구의 3분의 1도 못 미쳤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비율도 전체 아동 가구의 7배나 됐는데 노인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돌봄 지원 제도 이용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지만 이용률은 1%대에 그칩니다.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을 전담 지원하는 정부 기관은 단 한 곳. 이마저도 13세 이상에 초점을 맞춰 지원받은 사람 중 13세 미만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동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치하는 등 가족 돌봄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장래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이 아이들에게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하는 것들이 너무. 어린 가장들이 꿈을 잃고 돌봄에 매몰되지 않도록 돌봄과 학습, 정서 지원 등의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권지윤. 정성진입니다. 이 60대 노부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22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긴 간병 끝에 마주한 건 파산이었습니다. 아파트 조그마한 거 팔고 가게 사업장 그거 팔고 모든 재산을 팔고 저희도 개인 파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간암 시술을도 받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간병의 무게를 버티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대학생 A씨가 그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하나뿐인 아들 A씨의 몫이었습니다.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이제 뭐 소변통 갈고 약 주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렸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이게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안 들어가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 하루에 3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존속 살해범이 된 A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그 이상으로 돼버리니까. S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8건, 매년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99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 대상, 자녀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66%, 가해자 역시 60대 이상이 73%였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이 늘면서 간병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심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가해자의 75%는 무직 상태였고 94.3%는 환자와 동거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노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병살인 같은 경우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의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그래 돼요.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SBS 권준입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참 가슴 아픈 소식인데 간병살인이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이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엔 26건, 2020년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 간병과 돌봄을 이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이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 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이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